안녕하세요. 아직도 생각하면 열불이 터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통쾌하게 복수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열렬하게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항상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를 보고 어휴, 쟨 나뭇가지니? 몸탱이가 여리여리하고 마른 오징어처럼 생겨가지고 남자 구실은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어 하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했지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어른들의 말들이 엄청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커갈수록 몸을 키우기 위해서 살도 찌우려고 단백질 파우더도 먹고 집 앞에 놀이터에 있는 헬스기구로 엄청 몸을 단련했지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저는 몸이 커졌고 덩치도 커져서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와, 너는 애가 참 듬직하다.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해도 너는 털끝 하나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이겨낼 것 같아. 너는 진짜로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이야. 절대로 함부로 못 건드리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너는 그래. 다들 저의 겉모습만 보고 제가 강철 같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제가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그들은 농담이라고 했을지라도 마음이 여린 저는 그들의 말들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가끔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지요. 야, 너는 그 몸 키워서 여자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순전히 그 이유로 운동을 하는 것인데 내가 운동하는 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겉으로는 강철처럼 보여도 속은 여리디 여린 저를 알아준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인성씨, 항상 운동하시느라 힘들겠어요. 인성씨가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뭔가 운동으로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짠하기도 하고 꽉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녀는 저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늘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활발해 보이는 저였지만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공허하게 하루하루 살아온 저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꽤나 놀랐어요. 헬스 PT 선생님과 고객으로 만난 저와 그녀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그녀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그녀는 웃으면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사귀었을 때 저희는 서로에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는 이제 서로에게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4개월 동안 혼수 상태를 헤매고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나를 놓지 않고 곁에서 지켜주었잖아. 나도 그런 당신을 그렇게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어떤 일이 생기든 당신의 곁에서 묵묵하게 함께 있고 싶어. 나의 이런 마음을 받아줘. 우리 결혼하자. 저는 청혼을 했지요. 그녀도 역시 환하게 웃으면서 저의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저랑 그녀랑 사귈 때 제가 중간에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해서 허리에 철심을 5개나 받고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에 걸려서 평생을 똥오줌 못 가리고 남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죽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 있는 방충망을 뜯고 나 죽을 거야. 나는 몸이 재산인 사람인데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건
하늘이 나를 저주한 게 틀림없어.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이 나쁜 세상아. 고약한 세상아. 그럴 때 그녀는 저를 붙잡으며 펑펑 울었지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절대로 당신 버리지 않아. 당신이 아프고 하반신 마비가 된다고 해도, 아니, 다리가 없다고 해도 나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렇게 그녀는 힘든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곁을 지켜주었어요. 저는 기적적으로 재활치료를 미친 듯이 열심히 했고 다시 걷고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고 날아갈 듯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상처받은 저의 마음을 단번에 알고 힘들어하는 저를 품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거든요. 자기야, 사실 나 쌍둥이 동생 2명이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달라. 내 친아빠가 엄마랑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서 나는 갑자기 새엄마의 쌍둥이 딸의 언니가 되어버린 거야. 친아빠는 새엄마랑 거의 10년 정도 함께 살다가 새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한동안 쌍둥이 동생들과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연락을 하게 되었거든. 아내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갑자기 언니가 생긴 쌍둥이 동생들은 제 아내를 무진장 괴롭혔고 둘이서 편을 먹고 제 아내를 못살게 군 거였어요. 아침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치마에 빨간 색깔 물감을 몰래 묻혀서 무한하게 생리 터진 사람처럼 만들거나 혹은 졸업사진을 찍는 전날 자고 있는 제 아내의 앞머리를 싹둑 잘라서 못생기게 나오게 만들고, 사실 이런 건 약과일 정도로 그들은 악랄하게 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새엄마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쌍둥이 동생들이랑 연락을 할 이유가 없어진 제 아내는 연을 끊고 살았다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쌍둥이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에게 그간의 상황들을 말해준 거였어요. 그 아이들 정말 너무하네. 당신은 아빠 때문에 새엄마가 당신 괴롭히는 것도 제대로 말 못하고 거기에 쌍둥이 동생까지 괴롭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사춘기 시절부터 끙끙 앓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그런 시절 다 지났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응, 나도 어릴 때는 쌍둥이 동생이 너무너무 싫고 대놓고 나 차별하는 새엄마가 진짜 혐오스러웠거든. 고기 반찬은 다 쌍둥이 동생 주고 나는 젓가락에 고기 국물 닦기만 해도 소리 버럭 지르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래서 밥상에 앉는 것조차 트라우마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동생들이 이해가 돼. 얼마 전에 동생들이 연락이 와서 과거에 그때 일 다 미안하다고 해줬거든. 다행히 아내는 그 못된 짓을 한 동생들과 화해를 한 듯 해 보였어요. 어쨌든 미워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하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덮는 게 앞으로 인생 사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저는 아내에게 잘했다 자기야. 차라리 용서하고 잘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아내는 제 말에 끄덕이면서 동의를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처제들과 함께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제들은 그래도 정신을 차린 것인지 저에게 깍듯하게 잘 대해주었고 제 아내를 잘 대해주었어요. 처제들은 병원 간호사였거든요. 둘 다 전문대를 다니다가 간호사로 진로를 틀어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똑같이 간호사 시험을 봐서 같은 병원에 지원하게 되었고 근무지도 동일한 듯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신기해서, 아니, 제가 아는 쌍둥이들은 얼굴은 비슷한데 보통 진로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처제들은 어떻게 진로 방향도 똑같고 일하는 근무지도 똑같아요? 뭔가
얼굴뿐만이 아니라 운명 또한 쌍둥이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도 각자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데 쌍둥이인 처제들은 신기하게 진로나 적성이 비슷한 것 같아서 신기해요. 저는 씩 웃었습니다. 쌍둥이 처제들은 저희도 신기해요. 어릴 때부터 저희는 성격도 잘 맞고 뭔가 한번 일을 시작하면 둘이서 꽁냥거리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 둘을 보고 얼굴도 쌍둥이인데 하는 행동도 쌍둥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처제 그리고 아내는 함께 밥을 먹고 저와 아내는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은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야, 처제들 있잖아. 아까 당신이 처제한테 하는 행동들도 똑같다고 뭐라고 했잖아. 웃긴 거 알려줄까? 걔네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는 행동 성질머리도 똑같아서 둘이서 학교 일진 먹고 애들 엄청 패고 다녔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도 똑 닮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악마가 2명 있는 것 같다고 했거든. 어휴, 그래? 처제들이 성격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구나. 지금은 차분하고 조신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격이 장난 아니니까 어릴 때 그렇게 나를 괴롭힌 거지. 그래도 둘이 간호사 길로 들어서 앞가림 하니까 참 다행이네. 저와 아내는 한동안 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제들과 아내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당신 그래도 처제들이랑 사이가 꽤나 많이 좋아졌나 보네. 셋이서 술도 마시고. 그러게 어쩌다 보니 술 마시게 되었네. 나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알겠어. 늦는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일찍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내가 집에 없으니까 도무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내가 언제 집에 올까? 우리 마누라 보고 싶어서 정말 죽겠네. 그런데 아내는 새벽 3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고 쎄한 기분을 느낀 저는 처제에게 전화했어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처제는 형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빨리요. 대상병원에 지금 와주세요. 여기 응급실이에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병원에 오라니. 어떻게 된 건데? 저는 경황이 없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쓰러져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대기 중인 아내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아내의 증상이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는 뇌지주막하 출혈이 아내에게 발생한 거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한 게 아닌데 본인도 조금 안타깝다고 젊은 여자가 이렇게 뇌출혈 생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간호사인 쌍둥이 처제들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술을 마시고 언니는 술을 잘 못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바에서 잭 다니엘 허니 한 잔씩 마시면서 알딸딸하게 좀 많이 마셨거든요. 각 한 병 정도요. 언니도 저희를 따라오고 싶었던 것인지 그날 유독 많이 마셨고 그때 주머니에서 약을 먹었어요. 뭐 고혈압 관리 약이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으면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언니가 지금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원래 뇌동맥류 혈관 벽이 엄청 얇고 구조적으로 다른 혈관이랑도 달라서 지주막하 출혈이 잘 생기거든요. 언니가 갑자기 머리가 뒤통수가 너무너무 깨질 것처럼 아프다고 야구방망이로 누가 때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말끝이 흐려지더니 그대로 뒤로 쓰러졌어요. 술을 못 마시는 아내는 처제들과 함께 분위기를 맞춘다고 급하게 많이 술을 마시게 된 거고 그렇게 쓰러진 거였어요. 엄청 충격적이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 출혈이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급사인데 그래도 일찍 병원에 온 탓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수술을 잘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실력자인 뇌 관련 의사쌤을 만났고 바로 수술방에 들어가서 긴급 수술을 한 덕에 아내는 목숨을 건지고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미 많은 뇌기능 소실로 인해서 언어장애와 혐압이 등 일상생활을 당장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 곁을 지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교통사고에 당해서 하반신 마비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었잖아. 나는 당신이 너무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기에 내 삶이 빛날 수 있었고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거야. 당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절대로 걱정하지 마.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저는 그대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의 병원 생활일지 가늠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병원비는 미친 듯이 쌓여갔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에게 어마어마한 병원비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는 일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에 가까웠거든요. 갑작스러운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쌓이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치료와 아직 남은 6번의 수술이 필수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는 상태가 좋아졌고 어눌했지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희망을 찾고 다시 힘을 내서 병간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저에게 오지 않더라고요. 4번째 수술을 받고 나온 아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아내는 마취약을 감당하지 못한 것인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혼수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저는 의사에게 의사쌤, 왜 저희 아내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거죠? 제발 알려주세요. 왜 저희 아내가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제발요. 어떻게 해야지 아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힘들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사실 전신마취의 경우에 종종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그래도 환자분께서는 지금까지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께 기대를 걸었는데 이렇게 깨어나지 못할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전신마취를 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 거지? 왜 하필 내 아내인 거야? 왜 하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믿기 싫었어요. 이 끔찍한 현실을요.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고 아내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은 채 시간은 흘렀어요. 애타는 제 마음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고요. 간절한 제 소원을 하늘은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희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네요. 아무래도 아내분께서 깨어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혼수 상태이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산소호흡기나 간간히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다 빚이 되었지요. 이번 달에 이자는 어떻게 내지?
정말로 힘들어 죽겠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내 처지도 너무 비참하다. 돈 없는 병원 생활이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네. 병원비 때문에 아픈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아내 몰래 병원 비상계단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웠어요. 저는 아내를 간병하느라 직장도 잘리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처제들이 다행히 아내가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여서 간병비는 들지 않았고 그게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부, 우리가 어릴 때 언니한테 잘 못해준 것도 있고 해서 언니 간병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형부는 틈틈이 일하면서 경제활동 하세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앞으로 언니 간병하면서 힘든 일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저는 처제들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처제들이 해주는 말이 저에게 꽤나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틴 저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증이 도져서 저는 막 충동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빚은 산더미고 아내가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더 이상 힘낼 수가 없다. 그냥 확 죽어버릴까? 나만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 고통이 나만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인생을 꾸려야지 내가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고통이 끝나긴 하는 걸까? 하면서요. 정신과에서는 제가 심각한 상태의 우울증과 조울증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저는 약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텼어요. 이게 환자도 힘들지만 아픈 환자를 지켜보는 보호자도 진짜 반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정신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제 귀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저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처제들이 아내를 병간호한다고 저에게 일을 나가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처제들에게 알겠다고 하고 일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하는 일이 취소가 되어서 저는 병원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때 아내가 입원한 병실 안쪽에서 쌍둥이 처제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새아빠 재산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 어차피 언니가 죽으면 그 돈 다 우리 거고 언니가 살면 그 돈은 언니 거가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병원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겠어. 진짜 병원에서 환자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 너무 현타 오고 짜증난단 말이야. 야, 좀 버텨. 그리고 언니가 갑자기 죽으면 병원에서도 의심할 거 아니야. 일단 서서히 언니가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보자고. 안 그래도 지금 좀 쫄리는 게 약 관리하는 팀에서 자꾸 약 하나가 빈다고 이상하다고 난리야. 저는 처제들의 대화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더더욱 자세히 들어보았어요. 그래, 아지드와 나트륨을 살짝씩 수액에 내가 몰래 섞고 있는데 언니 진짜 목숨도 길어. 그리고 아지드와 나트륨 구입한 거 만약에 사법당국에서 알게 되면 조사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남자친구 명의로 아지드와 구입했고 펜토바르비탈이랑 세코바르비탈은 다른 환자한테 쓰는 척하면서 빼돌렸거든. 3개월 이내로 작업해서 언니 그냥 보내버리자. 언제까지 양심에 찔리게 이 짓거리 하고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처제의 말을 들어보면 제 아내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이유는 쌍둥이 처제들이 고의적으로 제 아내의 수액에 약물을 넣은 거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발 아내가 깨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매일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내의 아빠,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꽤나 재력가이신 분이었고 몸이 안 좋아서 재산 관련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쌍둥이 자매가 자기의 새아빠 재산을 가지고 싶어서 유력한 재산 상속자인 제 아내를 죽이려고 이런 일을 꾸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쌍둥이들의 충격적인 대화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언니한테 양주랑 약 줬을 때 그냥 확 보내버려야 했어. 진짜 그때 괜히 약을 조금 줘서 이도저도 아니게 언니가 길게 투병해서 우리만 고생하잖아. 언제까지 언니 뒤치다꺼리 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죄책감 느껴야 해. 그냥 언니는 보내버리자.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도 쌍둥이 동생들이 계획한 거였습니다.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술과 약이 만나면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쌍둥이 처제들은 지네들끼리 계획을 한 거죠. 술을 잘 못하는 제 아내에게 술을 왕창 마시게 하고 술과 만나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준 거였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처제들의 만행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는 병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과에 가서 이 모든 사실, 제가 녹음한 것들을 들려주었어요. 보호자분,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 모든 게 방금 들어서 녹음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수연 자매가 간호사분이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거죠? 인사팀은 너무나도 놀란 눈빛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직원을 관리하는 총관리팀장이 저에게 와서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고 바로 뇌출혈 담당 교수를 불러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는 바로 수액 교체를 하러 갔고 거기 관리 담당 팀장은 경찰을 불러서 신고했습니다.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방금 약 관리하는 팀한테도 재고 파악해보라고 했고 약 관리실 CCTV도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곧 형사님 오시면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면 될 거고 교수님께서 환자분 상태 체크하러 갔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아내의 병실에 달려갔어요. 아내 병실에는 쌍둥이 처제들이 있었고 저는 그 처제들의 머리채를 파인애플 잡듯이 잡았습니다. 처제들, 아니, 이 악마들아, 너네들 미쳤니? 제정신인 거니? 아니,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너네들이 지금 무슨 일 저지른지 알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악마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 형부, 무슨 소리야. 대체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형부 말대로라면 우리가 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아니, 우리가 언니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언니 병간호를 하고 일하는 틈틈이 언니 병실에 와서 수액도 확인하지. 저는 처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뺨을 빡 때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처제들이 뒤로 쓰러졌고 저를 잔뜩 노려보면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뻔뻔하게 발뺌하는 처제들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저는 욕을 했습니다. 딱 기다려. 너네들이 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복수를 처절하게 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제들은 뭔가 들켰다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고 그때 형사들이 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의과대학 교수님과 의사들이 우르르 와서 누워있는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그 문제의 약물이 수액에 들어있다는 것을 판단한 뒤에 수액을 빼고 희석시킬 수 있는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의사는 방금 저희 팀에서 약 보관소 CCTV 돌렸는데 이 간호사들이 문제의 약을 몰래 빼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네요. 그리고 이 수액 성분에도 사람을 서서히 혼수 상태로 만드는 약물이 소량 발견되었고요. 형사는 쌍둥이 처제를 관할서에 데려가서 조사했습니다. 쌍둥이 처제들은 아니, 저희 진짜 아니라고요. 약 관리소에서 약이 없어진 거는 저희가 다른 환자분한테 쓰려고 가져간 거고 깜빡하고 수량 체크를 안 한 것뿐이에요. 지금 증거라고는 저희 형부 증언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사람 잡을 거예요? 생사람 잡는 것도 범죄 아니에요? 범죄?
형사는 지금까지 나온 물증들과 심증으로 처제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대충 눈치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다가 나중에 증거 나오고 혐의 확정되면 법정에서 엄청 불리하게 적용돼요. 차라리 지금부터 범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요. 그래야지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뉴스나 판례 보시면 알겠지만 죄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용서를 구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형사의 한마디에 처제들은 잔뜩 쫄았어요. 그리고 둘이 고개를 번갈아 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모습마저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제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택했어요. 지네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바로 형사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3명의 형사들이 병원에 가서 사건 조사를 했습니다. 처제들의 살인 미수가 기정사실화되자 검찰 쪽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내려주었고 처제들은 구속되었어요. 저는 처제들에게 말했죠. 돈에 눈 멀어서 지네 언니까지 죽이라고 하는 파렴치한 것들아. 너네들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었을 것 같아? 정말 소름 끼친다. 너네 같은 인성 쓰레기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들 때문에 내가 치가 떨릴 지경이야. 감옥 가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다. 알겠어? 처제들은 분노를 담은 눈빛을 저에게 보냈고 저는 그 눈빛들을 아주 가볍게 그냥 무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처제들은 질질 끌려갔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몸에 있는 약물을 빼내는 수액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뇌수술은 잘 끝났지만 처제들이 수액에 아내가 혼수 상태로 빠지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서 아내가 일어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아내의 건강이 나쁘지 않아서 수액 치료를 하면서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쓰러져 있고 의식을 찾지 못해서 인지 능력이나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사실 자체로도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내의 손을 잡고 저는 당신 억울해서 그동안 눈을 편하게 감지 못한 거구나. 당신 처제들이 당신에게 어떤 짓을 저지른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지 참. 왜 그렇게 당신이 처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10대, 20대 시절이 고통스러웠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인성이 정상이 아니었어. 당신 너무 고생했어. 이제 내가 당신 챙길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저는 아내에게 약속을 하고 정말 아내 곁에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의식을 찾은 아내를 다시 정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다행히 아내는 어눌하지만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어서 언어치료와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간호하면서 처제들에 대한 소송도 같이 준비하였고 다행히 검사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처제들이 합당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판사 쪽에서도 처절한 저의 마음과 소름 끼치는 처제들의 범행을 완전히 감안을 해주어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몇 년 전에 뉴스에 잠깐 나왔던 쌍둥이 자매 범행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극악한 사건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라서 어쩌면 처제들의 범행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와 아내에게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만 있어야 했던 아내가 안타깝고 그간 생긴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한 제 자신도 안타까워요. 에휴, 그래도 버티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는 그러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처제와 아내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펑펑 울면서 처제들에게 쌍욕을 하고 연을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장인어른이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 재활치료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소송 준비하면서 재산을 노리고 한 가족 범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다양하다는 말이 이런 데에서 나온 건가 봐요. 에휴, 어쩌다가 이렇게 삭막한 삶이 된 것인지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발 처제들의 무기징역 형량이 유지되길 그저 바랄 뿐이네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시라는 말에 이렇게 제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우리네 인생, 서로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면서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말은 처제한테 하는 말이네요. 그럼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